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참 많아지고 있죠.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고요. 건강한 먹거리 진짜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먹는 그것, 어떻게 생산되는지 농업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높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도 유명한데요.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도 직결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선임연구위원과 직접 읽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책이 CEO가 읽어야 할 그 추천 도서로도 선정이 됐다면서요? 네.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네. 매해 여름에 그 CEO 읽어야 될 추천 도서 12권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는데요. 예. 다른 저자들이 빌 게이츠, 한강, 유발 하라리 이래가지고 저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이제 이주량 박사님이 그 정도 이제 급이 되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혀 아니고요. 일단 농업책이 선정이 됐다는 게 저는 고무적이고, 그리고 농업에 대한 그 일반인들의 관심과 수요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CEO들도 농업에 관한 책을 읽어야 한다. 네네, 농업과 식량에 관한 책을 읽어야 한다. 농업과 식량. 근데 이제 책에서 농업 문맹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금융 문맹 뭐 이런 표현도 좀 하기는 하는데 네네. 이건 어떤 의미로 농업 문맹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사실상 그 의식주에서 식이라는 게 우리가 생활하고 또 건강을 지켜나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화잖아요. 예. 근데 그걸 생산하는 게 또 농업이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고 올바른 인식과 철학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에 대한 교육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네. 근데 선진국들은 그걸 정규 교과 과정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독 학교 때 그 농업을 안 배워서 농업에 대해서 몰 이해 그리고 오해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서 그거를 농업 문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오늘 같이 좀 뜯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농촌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도 많고요. 요즘에는 농촌 관련된 예능도 많고요. 먹방도 엄청나게 인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농업이나 식량을 접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부분 90% 이상이 농촌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네.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삶의 공간, 생산의 공간,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예능 프로에서 주로 다뤄주고 있는 농촌 농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예. 농업을 희화화한다. 또는 도시 공간과 분리한 제3의 공간으로 이해한다. 완전히 떨어진 곳.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농업과 농촌은 희화하거나 분리된 공간으로 이해돼서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출은 있으나 올바른 전달은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식량을 생산하는 곳과 도시는 연결돼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책 표지도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인데 농촌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빌딩 숲이 그려져 있어서요. 도시와 농촌은 일단 하나의 공간, 긴밀하게 연결된 한 몸과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농촌에서 또는 그쪽에서 농업 공간에서 생산을 하지만 예. 소비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 역시 지극히 첨단 산업이고 현대적인 산업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농업이 지극히 첨단 산업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낙후된 1차 산업, 그건 옛날 얘기다라는 거죠. 네. 그것도 뒷부분에 조금 더 여쭤볼게요. 또 그 축구에 비유하면 반도체나 자동차가 공격수, 농업은 이제 최종 수비수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일단 어떠한 산업이든 일단 그 부를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부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이 예. 제일 앞에 서서 국부를 창출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려면 이제 농업과 같은 산업이 뒤에서 탄탄히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농업을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이게 돈을 못 보러 오느냐 또는 수출을 하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질책을 본다는 거는 그 공격수와 수비수를 구별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의미를 했던 거고요. 사실 이제 농업도 돈을 버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만 반도체나 자동차하고는 이제 그 경쟁력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공격수, 수비수 이런 표현을 썼고요. 네. 그리고 농업도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도 이제 전방 농업, 그다음 생산 농업, 후방 농업 이렇게 여러 덩어리가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돈보다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요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에서 수비수라는 표현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지켜야 하는 거라서. 네네. 그렇죠. 없으면 안 되는 거라서. 근데 우리가 그 곡물을 수입 많이 하는 나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 그렇습니다. 세계 한 5위쯤 된다고요? 네네. 일단 한국이 농지와 국민의 수를 예.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지가 전체 국토 면적의 15%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150만 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인구수는 5천만 명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150만 헥타르라는 농지 면적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이 우리가 필요로 한 양의 25%밖에 안 됩니다. 150만 헥타르에서 네네. 열심히 다 생산을 해봐야 우리 네네. 국민이 먹을 수 있는 거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그 인구는 많고 농지는 적고 예. 이게 이제 그 바꿀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25%는 국내 생산을 하는 거고 75%는 해외에서 사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75%의 양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그 곡물을 수입하는 그 순서를 따져보면 대략 5위쯤 됩니다. 많이 사오는 나라죠. 여기에 그 사료도 포함이에요? 예, 사료가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사료가 포함이 되고요. 그 옥수수 같은 경우에 예. 전 세계적으로 100을 만들어내면 40은 사람이 먹고 예. 30은 사료로 씁니다. 그리고 또 30은 자동차가 원료로 쓰고요. 바이오에탄올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75%에는 사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한국은 사료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건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좁은 국토 면적에서 네네. 농지도 좁은데 사람 네. 먹을 것도 없는데 네, 그렇죠. 네. 우리 땅에서 또 비싸게 또 키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식량이 굉장히 또 중요한 전략 물자. 네, 안보 네.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네요. 네네. 식량이야말로 그 어떤 재화보다 가장 강력한 안보 물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새 정부에서도 농업을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자동차나 반도체 이와 관련된 미중 갈등은 많이 이제 뉴스로 접해보고 있는데 네. 사실은 미중과 관련된 식량 갈등도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그 곡물, 콩, 옥수수 이런 게 필요했고 미국은 이제 중국을 식량으로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십수년째 있다가 중국이 이제 수입선을 미국에서 브라질로 바꿉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식량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그 전략적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거나 이제 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 사이에서 이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 판단, 또 엄청난 경쟁도 펼쳐지는데 네. 아까 말씀 중에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ABCD라는 표현이 있네요. 전 세계 곡물, 식량 이 산업적으로 ABCD라는 되게 중요한 기업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을 하고 곡물을 가공 운송하고 그다음에 그 공급하는 예. 그런 이 체인이 있거든요. 예. 공급 체인이 있는데 이 체인을 4개 회사가 한 4분의 3 정도 독점하고 있습니다. 4개 회사가 거의 80% 가까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4개 회사의 이름이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번기, 카길, 로이 드레푸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앞자를 따면 ABCD라고 하고요. 이 ABCD가 세계 곡물 메이저 기업들입니다. 거의 뭐 반도체를 몇 개 회사가 맞습니다. 특히 이제 DRAM 같은 거는 이제 네, 독과점 네. 하듯이 네네. 이 구조가 이렇게 엄청난 그런 힘이 센 기업들이겠네요. 네네. 가장 강력한 기업들이고요. 식량 산업이라는 게 사실 거대한 시스템이자 인프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생산 인프라를 갖고 있어야 되고 유통, 물류, 가공, 운송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구축하려면 수백 년이 걸리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ABC라는 회사는 한 200년 전부터 전 세계에 이런 그 인프라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프라를 기본으로 전 세계 식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보력, 그리고 인재, 자금, 금융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농업인데도 정보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농업 자체가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예. 작황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품질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 소비처의 움직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하고 때로는 운송시키고 거래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현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선물과 금융기법과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정보력이죠. 작황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 네네. 기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첨단 기술 막 인공위성 동원을 해가지고 네네. 또 농업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이런 또 엄청난 대기업들이 그걸 또 움직이고 있고. 네네. 잠깐 그 선물 거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자본시장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금융 선물 거래도 어떻게 보면 농업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농산물이라는 게 사실 부피도 크고 운송하는데 큰 비용과 부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실제로 생산이 끝날 때가 돼야 그 어느 정도 생산량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선물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그 운송 부담하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선물 거래 자체가 농산물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농산물에서 했던 것들이 철광석이나 원유 등 이런 다른 현물로 옮겨간 거고요. 아하. 그리고 사실상 세계 최초의 그 선물 시장은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선물 시장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네. 그 일본 오사카가 그 지역적으로 일본에서 생산된 쌀을 한 곳에서 모으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사카 그 도야마 시장이라고 거기서 네. 최초의 선물 거래가 있었습니다. 어허. 동양이 더 빨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농업 선물 거래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좀 낮추고 그렇죠. 네네. 뭐 기후 변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시작이 된 게 거의 뭐 한 400년 가까이 그렇습니다. 된 걸로도 알고 있는데. 네네. 그 ABCD 기업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번기, 카길, 루이 드레이피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메이저가 될 만한 큰 곡물 기업은 좀 없나요? 한국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네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거대한 농지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 기반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고, 네. 근데 한국이 이렇게 그 농지가 거대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그 농지의 규모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을 만들려면 최소 이제 아주 오랜 시간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건이나 이런 게 맞지 않고 삼성전자나 현대 하이닉스를 뭐 많은 나라가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는 그런 삼성전자나 현대 하이닉스를 만들었던 것이고 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게 그 식량도 인프라가 중요하다. 그리고 네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 필요하기는 한데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곡물을 비싸게 수입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곡물을 아까 75% 정도로 수입해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그거를 전부를 다 아웃소싱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그 예를 들어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는 엄청난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네. 그 곡창지대에서 그 곡물을 생산을 하면 강이나 철도로 항만까지 옮겨오거든요. 네. 항만까지 옮겨오는데 이게 여기서는 또 큰 인프라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지에서 그 곡물을 한번 선적 하역을 하고 그리고 그 배에 옮겨 싣거나 철도에 옮겨 실어서 다시 이제 그 항만까지 오고 또 네. 항만에서 또 곡물을 선적 하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엘리베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예. 실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네네네. 엘리베이터처럼 움직인다고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인데요. 산지, 곡물의 산지로부터 항만까지 이렇게 끌어내린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표현도 쓰고 그 중간중간에 시설들이 곡물을 선적하역하려면 그 엘리베이터 같이 생긴 네.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걸 써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엘리베이터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이 미국 전역에 약 3,0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예. 그 3,000개의 소유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3천 곳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000곳에 이제 그런 그 시설들이 예. 있는데 그 소유주들이 다 있는데 한국은 그거 3,000개 중에 단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이제- 내에요? 네네, 미국 내. 이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00~300개쯤 가지고 있고요.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아웃소싱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비싸게 사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직접 그렇게 투자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네. 투자 대비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쪽까지는 엄두를 못 내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죠. 어. 예, 그래서 곡물 산업이라는 게 저수익 초장기 산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런 그 투자를 하지 못했고, 일본은 1970년대부터 그런 투자를 차근차근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식량과 곡물을 아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한국은 그 불안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수익 초장기 산업. 네, 과연 네. 이거를 정말로 멀리까지 내다보고 그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미국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농업 강국이잖아요. 예, 예. 물론 참 거기는 땅만 파도 뭐 셰일가스가 나오고 이것저것 이제 천혜의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기는 한데 미국이 그렇게 농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자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사회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는데요. 먼저 자연 조건부터 살펴보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농업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축복받은 나라. 네네. 땅 자체가. 예, 땅 자체가 넓고 평탄할 뿐만 아니라 토질이 아주 좋습니다. 토질이. 흙의 질이요. 흙의 질이. 예. 흙의 질은 남반구보다는 북반구가 좋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미국은 토질 같은 측면에서 네. 아주 완벽하게 축복을 받은 나라고, 어허. 기후가 또 그렇고요. 어허. 그리고 재해가 올라오지 않죠. 미국 중서부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허리케인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거든요. 아, 그 중간에. 그렇습니다. 예, 어,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올라오다가 중간에 소멸을 해버려요. 워낙 땅이 크니까요. 네네. 그 태풍이라는 게 적도에서 열을 가지고 올라오다가 음. 중서부까지 못 올라옵니다. 허리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도 좀 남부 지방은 이제 허리케인 피해를 좀 크게 그렇습니다. 보더라도 네네. 중부 지방 그 곡창지대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물입니다. 물. 물 같은 경우에 예. 우리가 미국 땅 밑에 보면은 남한 4배만한 저수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토의 4배만한 저수지가요? 저수지가 있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네네. 그걸 오갈라라 대수층이라고 하는데, 예. 그 밑에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땅과 좋은 기후, 그리고 그 밑에 남한 4배만한 저수지가 있어서 관만 꽂으면 물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정말 모든 걸 가졌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옥한 그 천혜의 자연 조건이 있는 거고요. 브라질 같은 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땅은 넓고 평탄하지만 토질은 많이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브라질도 네네. 국토가 굉장히 넓은데 네네. 토질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돼요? 토양도 생명 주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생성기, 성장기, 청년기에서 노년기 이렇게 가는데, 미국 땅의 토질은 청년기 같은 거고요. 브라질 땅의 토질은 노년기 같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안에서 뭔가 영양분 막 이런 게 달라요? 다릅니다. 네. 아니, 왜 우리가 좋은 네. 비료 많이 이제 쓰고 하면 네네. 토질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이제 농지가 작을 때 얘기고, 예. 농지가 뭐 한국 땅의 10배쯤 된다. 근데 어. 거기다 어떻게 다 비료를 넣겠습니까? 야, 정말 신기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질학적으로는 남미 땅하고 브라질 땅은, 남미 땅하고 아프리카 땅은 붙어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네.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 땅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안 좋은 땅이 떨어진 게 또 남미 땅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남반구보다 북반구가 토질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좋은 거고. 예. 그래서 중앙아시아나 이제 연해주 이런 데도 토질이 아주 좋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문명이 시작된 곳을 그렇습니다. 따져봐도 사실 이제 북반구에 많이 있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천혜의 환경을 또 이제 갖고 있는 거고. 네.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이제 같이 어우러졌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셨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또 이제 농업 발전을 아주 잘 시킨, 기술적으로, 인프라적으로 잘 시킨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 시작이 에이브러함 링컨 때부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이 그때 당시에 식량 부족 국가였어요. 예. 예. 그래서 인구는 막 증가를 하는데 농업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농업 생산은. 그래서 그
링컨이 우리가 잘 아는 남북전쟁의 링컨이 미국 농무부를 만듭니다. 네. 그때 미국 농무부를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농무부가 그때 11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허청의 하나의 국으로 만들거든요. 농무부를. 특허청의 국으로 만들었던 것은 종자 때문에 그래요. 종자 보호 때문에. 네, 그래서 11명으로 시작된 미국 농무부는 지금 약 11만 명이 근무하는 미국의 최대 부처가 되어 있습니다. 와. 11명으로 시작했는데 직원이 11만 명. 11만 명. 두 미국의 번째로 농무부. 큰 부처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큰 부처는 군인이 있는 국방부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미국 부처 중에 가장 큰 부처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농업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 그 다음에 그 농업이 갖고 있는 커버해야 되는 지역의 크기, 예. 그리고 국제 경쟁력상의 위상, 이제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신기합니다. 저 어릴 적에도 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농약도 비행기 타고 뿌린다고. 실제로 그렇게 엄청난 대형 농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드론으로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미국 농업에는 첨단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더라고요. 네네. 드론은 너무나 당연하고 네네. 트랙터에도 막 인공지능 뭐 비전 같은 거 심어져서 네. 자율주행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막 트랙터가 혼자서. 네네. 그게 또 미국을 또 이제 더 나은 농업 강국으로 또 만들고 있는 거죠. 네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업, 사실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첨단 기술의 총경연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냐면, 그, 미국의 농기계 회사 중에 존 디어라고 있습니다. 농기계 전문회사. 네. 농기계 존 디어인데, 그 뭐 자율주행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예. 그 존 디어 모니터링 룸에 가보면, 예. 존 디어에서 전 세계에 판매한 농기계, 트랙터 같은 농기계 100만 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방에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예? 앞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테슬라 차량 자율주행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제 모니터 하듯이 네. 농기계가 예.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나. 네, 와. 농기계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존 디어가 파는 농기계가 와. 그걸 방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기계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작황 예측이나 농작업 이런 것들을 한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게 예방적 처방도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진격을 했는데, 네. 거기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농기계를 이렇게 탈취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농기계를 버리고 도망을 갔으니까 네. 러시아군이 그 우크라이나에 있던 농기계를 가지고 러시아에서 쓰려고 끌고 왔대요. 예, 끌고 왔어요. 예. 러시아로 끌고 왔는데 그 존 디어 모니터링 룸에서 그 농기계들을 비활성화 시켜버립니다. 못 쓰게. 못 쓰게. 그러니까 고철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이야. 네. 테슬라 차량을 원격으로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OTA라고 하는 뭐 업데이트하고 뭐 멈추게 하듯이 네. 농기계까지도요. 그리고 사실상 자율주행이나 원격 제어가 자동차보다 농기계가 먼저였던 거죠. 그러네요. 네. 어차피 그 농사 짓는 땅에서 자율주행하는 거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물리기계 전자적인 그 최첨단 기술이 농기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첨단 바이오 기술은 종자나 농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까지. 네. 사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종자 같은 거 개발할 때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종자라는 게 결국은 세대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 세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1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작물을 심어서 거두기까지. 그래서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육종이나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쓰면 종자 개발 기술을 많이 단축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종자에만 반응하는 농약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첨단 기술들은 다 농업 쪽에서 이미 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AI까지. 네. 저는 그 그림이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그 농기계가 쭉 지나가고 있는데 네. 잡초만 골라서 뽑고 예. 잡초에만 보고 네. 약을 뿌리고. 네. CN 스프레이 기술이라고 보고 스프레이를 해버리는 거죠. 선택적 방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엔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고. 그래서 농기계들 보면은 뭐 하나 직접 수확도 하고 그 안에서 골라내고 중간에 가공까지 해서 내보내주는 그게
한 대로 다 가능하고 막 네, 이런 거 보면 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네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농업은 1차 산업이 아니다라는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농업이 농지에서 생산하는 것만 보잖아요. 예, 근데 그 그렇죠. 앞뒤로 엄청난 산업이 붙어 있는 거죠. 땅에서 자라는 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앞뒤로 이제 후방 농업, 전방 농업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후방 농업이라는 것은 종자, 농기계, 농약, 비료 이제 이런 것들 관련된 농업의 투입제를 만들어주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전방 농업은 농업에서 나온 생산물을 가지고 식품, 소재, 화장품, 의약품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져야 되는 것도 생산 농업도 물론 그렇지만 전후방 농업의 강점을 가지고 전후방 농업에서 국부를 창출할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인류의 시작과 끝이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게 농업은 자연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 비교를 하자면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본적으로 그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한국은 농업의 압축 성장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산업 성장처럼 농업도 압축 성장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농업을 그 근대 농업에서 현대 농업으로 끌어오는데 한 200~300년쯤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국은 그거를 70년 만에 해냈어요. 뭐든지 빠르게. 뭐든지 빠르게.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대한민국 제조업의 압축 성장, 한강의 기적 이런 것들은 교육을 받지만 네네네. 농업이 먼저 그런 걸 했다라는 거는 교육받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농업이 그렇게 압축 성장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조업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 그게 기반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농업이 먼저 발전 성장하지 않으면 그 인력이나 자본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나라를 보시면 네. 그 농업이 그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진화해 나가지 못했거든요. 아, 오히려 농업의 기반이 약한 게 네, 네. 제조업 네. 서비스로 2차, 3차로 나가는 것도 네. 어려웠던 거예요. 네, 그 농업이 먼저 안정화가 돼야 그래야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나가는데 한국이 그거를 한 70년 만에 그걸 해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농업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농업 기술 자체가요? 네, 네. 농업 네. 기술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농업 현장이 좀 추리하고 예. 그리고 또 항상 나오는 게 그 농업 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 얘기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맨날 뭐 어렵다는 이야기만 이야기만 나오니까 예. 농업 기술 자체도 부족할 거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농업 조건이 아주 어려운 나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농업을 이끌어 왔다는 거는 기술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1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1차 산업이 근간이 잘 되어 있어야 2차, 3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해 있는데 그건 잘 우리가 또 몰랐던 거고. 네,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국토가 네. 농사짓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다 하더라고요. 매우 안 좋은 나라죠. 매우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습니다. 일단 국토의 70%가 산지라 네. 그 농지가 이렇게 충분히 있질 않고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나마 있는 농지도 평지가. 예, 평야가 예. 특히 이제 전라남북도 정도 가야 조금 넓은 그 농지가 보이고 경상남북도에는 거의 산지에 붙어 있는 이런 농지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토질도 그렇게 썩 좋은 나라는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온도 차이가 연교차가 50도 이상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여름과 겨울 여름과 겨울. 더 심해지고 있고 예, 또. 30도를 넘어섰다가 마이너스 영하 20도까지 갔다가 그래서 이렇게 그 농업하기에 매우 안 좋은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런 나라에서 이 정도 농업을 이끌었다는 거는 그 많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고 거꾸로 이렇게 조건이 안 좋은 데서 농업을 해야 기술이 좋아집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 조건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기술로 극복해 보자.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했던 기술은 네.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가 가장 잘했던 기술은 네. 사실 우리나라가 식량에 대한 그러니까 주곡 자급
쌀이죠, 쌀. 네. 주곡 작업을 이룬 게 한반도가 생기고 나서 2000년 만에 이룬 거거든요. 2000년 만에 이런 거. 네, 네. 그러니까 우린 한반도가 생긴 이래로 2000년 동안 우리나라는 항상 쌀이 부족한, 주곡이 부족한 나라였잖아요. 아, 근데 그걸 이제 1977년에 예. 통일벼라는 것을 만들면서 최초로 주곡 작업에 성공을 한 거죠. 2000년 만에. 네, 네. 통일벼. 그 통일벼 저 어릴 적에 좀 들어보기는 했는데 네, 네. 정확히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품종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량성하고 내재성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단위 면적당 같은 쌀을 생산을 해도 그 적게 나는 쌀이 있고 많이 나는 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벼 한 줄기에. 그렇죠. 달려 있는 알곡과 쌀. 이삭이, 아. 알곡과 이삭이. 아, 그래서 사실은 그 통일벼라는 것을 종자를 만들고 그 종자를 전국에 보급을 하고 그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쌀을 다시 정부가 수매를 하고 그것을 다시 유통을 시키고 이 모든 체계가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단순히 통일벼라는 프로덕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체계를 만들었던 게 이제 통일벼라는 워딩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그 1977년에 통일벼를 만드는 기술, 그다음에 그거를 보급하는 기술, 교육시키는 체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세팅이 된 거고요. 그래서 통일벼라는 프로덕트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세스,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다른 여러 좋은 품종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게 그 다른 식량뿐만 아니라 원예 산업으로도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축산업으로도 이어지고 그래서 이런 그 분기와 변곡이 된 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그거를 제품으로 이해를 하죠. 이게 1977년에 그렇습니다. 통일벼를 통해서 드디어 쌀 자급자족이 된. 네, 네. 근데 지금은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쌀이 또 남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대에 또 우리가 네, 살고 네. 있는 거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술 수준으로 많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근데 그러면 이제 70년대에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정부 주도 방식으로 우리가 산업적으로도 빠르게 발전해 왔고, 농업도 네, 네. 마찬가지였겠네요. 네, 네. 정부 주도로. 네. 민간도 어떻게 좀 박자를 맞추면서 같이 좀 발전해 왔을까요? 민간 분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나라 농업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농업은 정부 주도, 국가 주도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근데 시작을 하다가 이제 민간의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좋아지면 많은 부분이 정부와 정책에서 시장과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생하도록.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그 부분이 늦은 거예요. 그 부분이 늦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이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지나친 관의존, 관주도 상태에 있는 겁니다. 70년대나 2020년대나. 네, 그때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예. 충분히 이제 전환하지 못했다. 그래서 구조가 전환되지 못했다. 전환이 늦었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농업도 조금 더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생산량을 만들더라도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 네,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또 사람들이 이제 소득 수준 올라가면서 유기농 제품, 건강에 네, 네. 좋은 것들 많이 좀 찾잖아요. 네, 네. 이게 산업적으로나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진 않나요? 유기농이 그 농업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는 맞으나 네. 이 유기농이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예, 원체 앞으로도. 작은 시장이어서요? 시장도 작지만요. 그러니까 전체 농업을 100이라고 보면 유기농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은 여전히 이제 관행농법에 의해서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 살게 될수록 유기농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진 않을까요? 그 시장이 살아나긴 합니다만 아, 예, 그 유기농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네. 유기농이라는 게 결국 화학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예. 그 생물 농약 그다음에 뭐 유기 비료 이제 이런 것들을 쓰고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하는 생산의 한 형태인 거는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유기농이라는 것들은 그 관행농에 비해서 같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훨씬 더 큰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네. 훨씬 더 큰 투입이 필요하고 그 얘기는
그 지구상의 그 농지를 또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을 한다는 얘기는 더 큰 농지가 필요하다는 것과 같고요. 더 큰 농지가 필요하다는 거는 사실 그 생태계 관점에서도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이라는 시장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게 의미는 있고, 그것을 예.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될 수 있어야 하지만, 네. 그게 전체 농업을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아, 그냥 일부분으로만 네. 인식을 해야 한다.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조선시대는 전부 유기농인 거죠. 화학비료 생기기 전에, 네네. 농약 같은 거 생기기 전에. 네. 그래서 100% 유기농이었잖아요. 그럼 그때 과연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식량을 공급받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았느냐. 가격적으로 싼 식량을 공급받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예. 그래도 건강에는 유기농이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그 농약이나 이제 여러 가지 투입제들이 네. 그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건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예. 그다음에 전체 농업을 구성하는 일부분일 뿐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접근은 그 일부분을 지속하면서 유지하면서 레이블링 이슈라고 그러는데 예.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유기농이고 이거는 일반 관행농법이다. 그래서 그걸 원하는 사람이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지요. 아,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는 확실하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속지 않게 투명하게. 네. 네. 어떤 게 어떤 걸 완전히 대체해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근데 참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일부러 비싼 그 유기농 농산물을 찾아 먹으면서 또 네. 한켠에서는 초가공식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막 이런 거 먹고 네.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네, 네, 네. 재밌습니다. 이제 축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우리 또 고기 좋아하니까. 네. 그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넘어섰어요. 네, 우리나라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밥심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고기 먹고 사는 나라가. 고기의 힘으로. 네, 네. 그래서 한국에 이제 10대 생산 품목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생산액 기준으로. 그래서 그게 쌀이 아니고요. 돼지고기가 이제 1등을 하고 있고요. 농업 그리고 축산업 다 합쳐서. 네, 네, 네. 그리고 그 10대 품목 중에 5개, 6개는 항상 축산 품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고기를 사랑하는. 네, 네. 고기 중에서 이제 한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한우도 보면 특정 지역 어디 네, 한우 네. 이런 게 일종의 브랜드화 돼 있잖아요. 네, 네. 실제로 다 그 지역에서 그만큼 키우는 겁니까? 일단은 한우는 종자는 다 같고요. 예. 종자.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빠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지역적으로 그 같은 아빠를 가진 한우들을 그 각각 지역 뭐 횡성부터 시작해서 상주 뭐 등등등 여러 곳에서 키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양 기술이라고 사료를 주는 기술로 좀 차별화를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어느 지역 브랜드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역에서 그 태어나고 생산되고 도축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네. 횡성 한우는 다 횡성에서 자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 친구 어디 왔다 갔다 하나요? 소가? 보통 예, 소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예, 태어난 그래요? 지역과 그 사육되는 네. 그러니까 육성되는 지역이 다르고 또 도축되는 지역도 다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는 거예요? 정의는 그 브랜드 자체가 그 지역명이 일종의 브랜드일 뿐이지 그 소가 반드시 거기서 태어나서 그 자라서 도축됐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청양고추라고 해서 예. 다 청양에서 생산된 건 아니잖아요. 품종이 그러하듯이. 예. 품종이 그러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갖고 이제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뭐 법성포 굴비다 그래서 다 법성포에서 잡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한우 브랜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뉴스 보면 그 수입산 쇠고기를 네. 한우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네. 왕왕 있었잖아요. 네. 요즘엔 좀 많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요즘에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전혀요? 없다고. 네. 어떻게 그게 관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되나요? 우리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출생등록을 하듯이 예. 소도 똑같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개체관리 품목이라고 합니다. 소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자기 번호랑 기록이 있어요.
사람보다 더 확실한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소 귀에다가 뭐 이렇게 찝어서 네, 네. 번호표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 이제 이표라고 하는데 이표. 이표 귀에 붙이는 표. 네. 그래서 그 소 한 마리 한 마리는 이표가 있어가지고요. 그 이표 번호만 있으면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아, 다 추적 관리가 돼요? 네네 어디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컸고 어디서 도축이 됐으며 그다음에 그게 이제 또 부분육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네, 부분육이 돼서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깔리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다 관리가 돼요. 예? 네, 부분육까지도. 부분육까지요? 네, 어디에서 소 포장돼서 어느 부위가 어디 팔리는지 그 포장된 거 바코드 찍으면 나와요? 네네, 그 바코드 찍으면 다 관리가 돼요. 다 관리가 돼서 수입육하고 오. 섞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 그 소 포장까지 위조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 한. 그 소포장,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 한 마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단하네요. 그게 또 과거에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네네. 과거에 이제 문제가 많기도 하고 또 소비자의 요구나 민감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큼 한국에선 소가 비싼 겁니다. 제사상의 가치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귀하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렇게 중앙아시아의 같은 소 같은 경우는 가격도 싸고 예. 그리고 소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할 수도 없고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근데 한국은 이제 소가 철저하게. 비싸고 귀한 거죠. 네. 잠깐 옛날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네. 어릴 적에 봤던 뉴스 중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 제가 중학생 때였나 초등학생 때였나 물 먹인 소 파동이 크게 인 적이 있었어요. 예. 소한테 네. 물을 많이 먹여가지고 네. 이상하게 막 이렇게 살찌우고 무게 많이 나가게 하려고. 도축 직전에 물을 먹여 도축 직전이었나요? 그렇죠. 뭐 예. 체중량을 늘려야 이제 돈을 많이 받으니까요. 하여튼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예, 그런 좀 그 야만의 시대가 있었죠. 야만의 시대. 또 하나 이게 좀 오해일지 진실일지 모르겠는데 네. 왜 우리가 마블링이 많이 있는 그 예쁘게 마블링이 되어 있는 고기를 네. 고급으로 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네. 좀 식감도 좋고요. 네. 근데 이 안에 좀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요. 이 마블링 소를 특히 발전시킨 게 일본과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먹는 다른 나라들은 이 마블링 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부드럽고 좋은데. 부드럽고 좋죠. 예. 부드럽고 좋은데 마블링이라는 게 근육 사이에 지방이 이렇게 다 예.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건강 헬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네네네. 초고도 비만인 거예요. 소가요. 아, 그렇죠. 오. 네, 초고도 비만인데다가 사람으로 치면 고지혈, 고혈압, 아. 고콜레스테롤의 극단까지 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소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 너무 높은 거죠. 맛은 좋은데. 네, 맛은 좋은데 맛도 좋고 비싸죠. 맛도 좋고 비싼데. 아, 그게 근데 네. 되게 건강하지 못한 소.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서 비싼 가격을 받고 고급 그 부위로 그 대우를 받으니까 그렇게 발전한 거고요.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일본에서 참치를 좋아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뱃살, 참치 뱃살과 같은 그런 그 식감이잖아요. 주도로 오도로 같은. 그걸 이제 소고기에다 구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입은 즐거운데 그렇게 소의 건강, 사람의 건강을 봤을 때 바람직한 문화는 아니다. 이 마블링이 많은 그 소 고기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만들어내죠.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실제적으로 그래스페드라고 풀 사료를 많이 먹이는 소가 있고요. 그레인 페드라고 곡물 사료를 많이 먹이는 소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적절히 조절을 하는 거죠. 적절히 조절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몽골에서 방목된 소를 먹는다. 예. 그러면 거의 다 그래스페드를 한 거잖아요. 풀을 먹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소는 매우 질깁니다. 근데 이제 마블링은 안 돼 있고 질기지만 일단 건강엔 좀 더 좋겠죠. 예. 근데 그 그레인 페드라고 옥수수 그다음에 콩 이런 걸 잔뜩 먹인 소는 육질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식감도 좋은데 그게 이제 건강에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풀어놓고 막 뛰어다니게 한 소는 네네. 풀 뜯어먹고 네네. 많이 뛰니까 고기가 네. 즐길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둬놓고 못 움직이게 하고 네. 그리고 곡물 사료로 막 배합된 거 먹이고 하면은 네네. 그 사이에 지방도 적당히 잘 끼어서 야들야들한 고기가 나오는데 네네. 소는 건강하지 않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 많은 좀 건강하지 못한 소고기 먹었다고 사람이 네. 나빠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먹어야 되는데 네. 굳이 그 한국처럼 마블링을 극한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최고급으로. 네, 네. 아, 근데 또 비싸긴 비싸갖고 어차피 많이 네. 못 먹습니다. 어차피 많이 못 먹습니다. 그러면은 네. 박사님은, 이주량 박사님은 네. 소고기 드실 때 네. 어떤 부위를 선호하시는 게 약간 뭔가 좀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과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비싼 품목들이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남이 사줄 때는 비싼 거 먹고 과학적이네요. 네, 제가 사서 먹을 때는 조금 그 중간 거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문현답이었습니다. 네. 그 돼지고기도 이제 우리가 많이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중국은 돼지고기를 정말 많이 네, 먹기로 네. 사랑하기로 유명하고, 돼지 빌딩? 네, 네. 돼지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아파트도 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가 공급이 잘못되면 정권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사랑하는 나라잖아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나라마다 이제 그런 품목들이 좀 있는데 예. 인도의 양파, 중국의 돼지고기는 그 수급이 잘못되면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정도의 품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돼지고기를 사육하는 방식이 네. 중국이 워낙 넓고 이게 지방마다 많이 달랐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가축 사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이거든요. 방역? 전염병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 또는 전염병이 퍼졌을 때 조기에 차단 방역하는 거. 네네네. 근데 중국이 한번 2019년쯤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돼지가 걸리는 열병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중국 전역을 휩쓸고 간 적이 있어요. 네네네. 전역 휩쓸고 가서 중국의 돼지의 반 정도가 이제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체에서 이제 이걸 다시 이제 그 돼지고기 산업을 재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보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보다 많이 분산시킬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아, 예. 그래야 더 안전하다고. 엎드려서. 네, 안전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중국이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집약도를 끝까지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하나의 빌딩에서 키워라. 네, 네. 그래서 26층짜리 건물을 두세 개 지어가지고 와. 거기다가 돼지를 그 아파트에 넣어서 키우는 거죠. 대신에 이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시켜 버립니다. 축사를 빌딩처럼 지어놓되 네, 네. 사람들 오가지 못하게 하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최첨단 시설을 만드는 거죠. 사람과의 접근은 최소한만 사람이 가장 그 큰 질병원 중에 하나거든요. 오염원 중에. 아, 사람이요? 네, 네.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병원균들을 옮겨 놓는데 그걸 26층 아파트에 돼지를 넣어서 어느 정도까지 만드냐면 아이폰 공장 같이 만듭니다. 아이, 설마요. 그래서 실제로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들은 예. 이걸 폭스콘이라고. 양돈계 폭스콘. 예, 예, 예. 그 정도로 청결도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완전 자동화, 완전 밀폐. 네. 해가지고. 공기까지도 관리하고. 네, 공기까지도. 물과 공기까지 물, 다. 공기,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분뇨까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양돈 전체를 첨단화 무인화, 그리고 완전 차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한 4층, 5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네. 일종의 스마트 양돈장처럼 네, 꾸며놓고 네, 뭐 갓 태어난 새끼는 몇 층에, 그렇습니다. 그래 좀 자라면 몇 층으로 올리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키우는 네. 곳이 있더라고요. 예, 한국도 이제 그런 거 그 도입을 하고 있고. 다층 사육을 하거든요. 다층 사육. 예, 그래서 6층, 7층에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방역이나 그 다음에 그 질병 관리만 잘 되면 예, 사실은 예. 효율적인 방법이지요. 효율적으로. 예, 근데 질병이 왔을 때 한 번에 묻어질 수 있는 위험성과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 관리만 잘 된다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분뇨라든지 그 다음에 사료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자 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맥시멈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사실 옥자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 그게 되게 현실적이지 않지만 현실을 또 보여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네, 네. 또 그렇게 또 대량 생산을 해야 네, 인간이 또 잘 먹고 살 수 있고. 네, 네. 이거 참 비인간적이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분야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특히 농업 기술이라는 게 어떤 선택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학과 선택에 대한 문제고, 그 옥자라는 영화가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은 아닌 게, 실제로 지금 진 에디팅을 통해서 그런 돼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유전자 변형. 예, 예. 또 조금씩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야. 그리고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소의 크기가 300kg 정도밖에 안 됐어요. 송아지 정도밖에 네, 크지 네. 않았다. 성체의 크기가 300kg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친 번식 관리, 그다음에 사양 관리, 그러니까 유전 관리하고 사료 관리를 통해서 지금은 평균 체중이 한 750 정도 나가거든요. 한우 기준으로요? 네, 네. 우와.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1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먹거리는 계속 그렇게 변화가는 겁니다. 야, 그럼 그 영화 옥자에 나왔던 소 네, 돼지였죠? 돼지였나? 네, 네, 옥자는 돼지. 소만한 돼지. 소만한 돼지. 아, 네, 네, 근육질의 돼지. 네, 근데 그게 네.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100년, 200년 전에 우리의 그 식재료를 생각해 보면 예. 지금의 식재료는 그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앞으로 과거엔 또 없었던. 또는 과거의 소나 돼지가 지금의 소와 돼지와 다르잖아요. 근데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면 또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또 이제 기후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뭔가 큰 기후 위기가 불어닥치고 막 태풍이 오고 이상 기후 나타나면은 뭔가 다 휩쓸려 가고 우리도 그럼 대비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농업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이제 이런 건 기본이고요. 예, 꾸준히 해야 그다음에 되죠. 전과 다르게는 이제 단백질에 대한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 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주요 원소로. 예. 근데 그 중에서 단백질과 관련된 것들이 미래에는 많이 바뀌어갈 텐데 가장 그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단백질 소스가 예. 곤충에서부터 많이 얻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체육인 거죠. 이때 대체육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식물성 재료로부터 고기와 비슷한 그 질감과 성분을 가지는 걸 만드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배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줄기세포로부터 사육을 하는 게 아니라 줄기세포로부터 그 배양을 하는 거죠. 배양육이라고 하는 네, 것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가야 할 미래. 네. 특히 배양육 같은 경우는 그 축산업이 사실 환경부여가 큰 산업이거든요. 예. 그 환경부여가 크다는 건 축산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농지와 초지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축산 분뇨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환경부여가 있고. 근데 배양육은 그거를 줄기세포로부터 실험실과 바이오 인펜트리에서 배양하기 때문에 환경 부담이 확 줄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먹는 햄버거 패티 있지 않습니까? 예. 햄버거 패티. 네. 햄버거에 넣는 그 패티. 손바닥만한 고기. 를 배양육으로 생산을 한다면 1년에 우리나라가 소가 15마리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햄버거 패티를 다 배양육으로 만들 수 있다면 네네. 그 정도로 그쪽에서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햄버거 패티 양이 이제 10억 장 정도 우리가 1년에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먹나요? 5천만 명이죠. 예. 1년 한 20개씩만 뭐 먹어도 돈가스 되는. 뭐 하여튼 1년에 20개씩 1억 장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네. 하여튼 소가 15마리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만큼 네. 기술로서 대체 가능하다라는 네. 취지에. 효율 비교가 무의미한 정도라는 거죠. 네. 이게 또 한동안에는 왜 그런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가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뭐 네, 되새김질이나 분변에서 탄소 많이 나온다라고 네, 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뭐 인간은 네. 점점점 이렇게 네, 되는 네. 거죠. 네. 이게 농업이 되게 또 가야 할 길도 멀고 기술적으로도 재미난 게 굉장히 많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주량 박사와 함께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네. 하나를 박사님께 저희가 직접 좀 청하려고 합니다. 네. 농업은 산업인 동시에 기반이다. 제조업은 발전하지만 농업은 진화한다. 발전이 아니라 진화예요. 네, 네. 어떤 의미로 이 문구를 읽어주신 거예요? 제조업은 사실 발전 단계를 생략하거나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농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발전 단계를 생략하거나 뛰어넘을 수 없고요. 그 절차를 그대로 다 밟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 농업이 발전하려면 국민들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공유하고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야 그래야 농업이 발전할 수 있고
그런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농업은 한 번에 이렇게 뛰어넘어서 발전하는 것은 없어요. 뭔가 뭐 창조적 파괴나 퀀텀 네. 점프가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진화하듯이 서서히 꾸준히 네, 네.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가 진짜 모르는 농업 경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